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전수진입니다. 오늘 저희 피아노 박사 샵 채널에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출연하시게 되신 최다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최다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잘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정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 이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신효건입니다. 여러분들께 새롭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토픽은 골드베르크 바리에이션이 워낙에 명곡이고 명연주자들의 명음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의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음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또 최애 음반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골드베르크 곡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골드베르크 바리에이션은 바하가 음악 애호가들의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다라고 한 줄을 써놨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들게 하는 곡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곡을 작곡을 했어요. 바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그리고 우주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골드베르크 바리에이션 전체가 이제 아리아 그리고 중간에 30개의 바리에이션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30개의 바리에이션이 15번과 16번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3개씩 묶여있는 세트로 10개의 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의 세 번째 곡마다 캐논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놨죠. 먼저 이훈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음반이 완다 란도스카? 란도스카. 네. 그리고 또 글렌 골드의 두 가지 음반 있잖아요. 글렌 골드 음반은. 네. 네. 1955년과 1981년 두 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반들 한번 감상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조금 말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 완다 란도스카라는 피아니스트를 사실은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소한 이름이었다가 이번에 그 골드베르크 바리에이션을 들으면서 굉장히 또 특별한 어떤 피아니스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완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그 챈발로로 이제 바하를 녹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바하의 원전에 가까운 그 음반이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런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챈발로의 음악이 더 신선하고 더 새롭게 들렸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완다의 어떤 이 음악적 특징, 아니면 악기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챈발로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음반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던 그 챈발로의 음향과는 좀 다른 이 톤 컬러, 그다음에 그런 터치를 느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혹시 그 오르간 녹음이 아닐까? 왜냐면 오르간스러운 그런 그 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저음부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 밑에 음이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오르간에서 보면 악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이런 그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효과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오르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챈발로가 이제 약간 그 개조된 상태의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플레이엘이라는 제작사와 협력을 하여 챈발로를 통해서도 어떤 콘서트홀에서 큰 음량과 그다음에 어떤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챈발로를 좀 이제 구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챈발로 소리보다 조금 더 웅장하고 훨씬 더 그 파워풀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다른 효과들도 가능한 이제 그런 악기로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예.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오르간 같기도 하면서 예. 굉장히 화려하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드라마틱하고. 아무래도 이제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렇게 특별한 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속 이제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 소리에도 굉장히 그런 금속성 소리가 많이 들려요. 굉장히 날카롭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이 곡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바흐 같은 경우는 꾸밈음이나 틀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연주자들은 말 그대로 꾸밈음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처리를 한다거나 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완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음들보다도 그런 꾸밈음과 틀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그런 꾸밈음, 그 다음에 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완다 피아니스트가 선호했던 연주의 어떤 방향이었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가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들리는 그러니까 딕션이 조금 더 분명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 음반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녹음을 한 게 처음 녹음을 했던 건 거죠. 그러니까는 골드베르크 바리에이션 첫 전곡 녹음? 네, 사상 최초. 그렇죠. 1933년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다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네. 와. 그리고 이제 바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찬론자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그 글렌 골드와 같은 점이 있으면 굉장히 바하에 대한 이 그 열망, 그다음에 바하에 대한 그 존경이 굉장히 강했던 피아니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완다가 얘기했던 그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하를 연주할 때,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스타일로 연주를 하세요. 나는 바흐의 스타일로 연주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굴드 같은 경우에도 이 바흐 어떤 바로크 음악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그 바하가 자기들에게 어울렸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은 하나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둘은 아마 자기들이 가장 편했던 언어가 바하의 음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다와 글렌 골드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거기서 빠질 수 없는 피아니스트가 또 계시죠? 아, 네. 저는 로잘렌 투렉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로잘린 투렉은 20세기 바흐 해석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피아니스트이자 학자입니다. 그래서 또 연주자이면서 동시에 연구자로서 단순한 바흐 전문 연주자라기보다 바흐 해석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또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글렌 골드가 그녀의 연주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흔히 바흐의 여사제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적 엄격성과 텍스트의 충실성을 끝까지 밀어붙인 이런 해석적인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렉의 연주를 들어보면 각 변주가 하나의 개별 소품이라기보다는 전체 건축 안에 정확히 배치된 구조적 단위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터치는 기본적으로 건조하고 투명하며 또 페달 사용은 최소화해서 이 성부 간의 수평적 진행이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에이션 5번 같은 경우 이 빠른 변주에서도 하나하나가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데요. 이 논레가토에 가까운 이 아티클레이션 덕분에 대입법적 구조가 매우 명료하게 인지됩니다. 반대로 이제 바리에이션 25번 같은 경우 굉장히 느린 연주인데, 여기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낸다기보다 긴 호흡 속에서 시간의 밀도를 만들어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주는 감상적이라기보다 명상적인 공간처럼 들리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었고요. 절제된 표현이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모차르트 시대보다 모든 연주가 지금이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사실 현대는 들어야 할 것도 많고 성격이 다 급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로잘렌 투렉이 거의 지금 기준으로 80년 이전 네. 녹음이 있고 속도감이 많이 요즘 연주 같지 않은 와중에서 그 학구적인 그게 있다. 선명하게 그 성부를 쪼개서 표현하는 게 들리는 연주였던 것 같아요. 그 33년도에 녹음했던 완다보다는 조금 뒤기는 하지만 40년대죠. 네. 그런데 템포는 사실 로잘렌 투렉이 훨씬 더 느리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위법적인 거가 아주 명확하게 잘 들리기는 하는데, 요즘 근대에 바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너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너무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계속 들어보면 볼수록 너무나 명확하게 각 성부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좀 새롭게 들렸던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의 이정표를 세운 예. 녹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연주 음반을 들으면서도 아마 이거 청음으로 음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템포가 다른 어떤 연주자보다 느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로잘린 같은 경우에는 뭐 리핏을 하나요? 리핏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완다 같은 경우는 리핏이 없습니다.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어떤 하나의 그 프레이즈를 연주한 다음에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앞부분을 연주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것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뭐 멜로디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연주하고 이제 끝내는 그런 발현들이 종종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연주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이거 반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되게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일단 너무 길다. 듣는 사람에게 너무 힘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잘린 투렉 선생님은 모든 곡을 다
이제 반복을 하시면서 그 느린 템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고 그보다 그 전에 선배인 이제 완다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더 콘서트를 좀 타깃으로 한 그런 어떤 쇼맨십을 많이 보이는 데 비해서 이분은 완전히 정격을 어떤 한음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축을 하는 그 노고와 땀이 느껴지는 연주라서 사실 듣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그만큼의 의미가 느껴지는 연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로잘린 트랙의 연주를 들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합시코드 연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죠.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네, 제가 골드베르그 사실 음반을 많이 들었었는데 합시코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합시코드를 좀 선생님이 저한테 어사인을 해주셔서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합시코드임에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껴서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완다 란도프스카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크기 때문에 홀을 막 꽉 채울 수 있는 약간 좀 굉음 수준의 그런 금속성 곡 전체가 거의 프렌치 오버처를 늘려놓은 것 같을 정도로 되게 화려하게 하는데 또 다른 이제 피에르 앙타이라는 선생님께서 출연해주신 음반을 들었는데 그분은 합시코드를 연주를 하시는데 너무 부드럽고 낭만성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일종의 이분이 피아노로 녹음되어 있는 음반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합시코드는 아무래도 음이 지속성이 짧다 보니까 수직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 법인데 이 앙타이 이 피아니스트는 좀 두 손 간에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런 어떤 타이밍을 많이 넣어서 합시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루바토가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테크닉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수직적인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피아노처럼 후루룩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굉장한 기교를 보여주시고 딱딱함보다는 낭만성이 더 드러나는 연주라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G 메이저 곡이잖아요. 근데 피에르 앙타이 음반은 약간 프렌치 바로크의 스타일에 맞는 조율을 해서 녹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F 메이저에 가까운 그런 악곡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G 메이저랑 F 메이저랑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네, 그래서 F가 되니까 그러니까 플랫의 느낌이 들면서 훨씬 부드럽고 좀 이렇게 초콜릿 같은 그런 이렇게 달달한 그런 이미지가 또 입혀지더라고요. 실제로 그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란도프스카는 되게 금속성으로 착 이런 소리였는데 그거 듣다가 이제 앙타의 연주를 들으니까 휴가 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연주라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께서 되게 특이하게 키스 자렛 그 재즈 피아니스트시죠. 그분의 연주를 저한테 추천하셨는데 재즈 피아니스트라서 저는 사실 기대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즉흥성을 막 이렇게 표현해 주시리라. 네. 근데 그런 게 거의 없고 굉장히 정격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 수직적인 그런 느낌이 훨씬 들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느린 G 마이너의 변주가 3개가 있죠. 그러면은 다른 연주자들은 거기서 본인의 즉흥성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되게 느리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은 전혀 느리게 안 쳐요. 그러니까 딱 그 정해진 그 박자 내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즈 연주자로서의 그 즉흥성을 다 배제하고 어떤 이 악기의 정격 연주를 드러내는 것에 도전의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즈 연주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약간 합시코드 3분을 비교를 했는데 다 다른 스타일이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키스 자렛 같은 경우에는 재즈 음원들을 훨씬 더 많이 들어봤는데 합시코드로 이 곡을 연주를 했다는 거가 너무 반가워서 맞아요. 어사인을 드렸었는데 네, 저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너무 네. 반가웠어요. 네, 근데 이 워낙에 키스 자렛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는 게 그 화성적 천재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격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음악을 듣는 거가 굉장히 화성으로 이렇게 청크로 이렇게 듣는 그런 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연주를 바흐가 그렇게 수직적으로 또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더 명확하게 들리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피아노로 키스 자렛이 바흐의 다른 곡을 녹음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되게 즉흥성을 정말로 이 사람이 재즈 연주자라는 걸 알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앨범에서는 전혀 그런 거 아니면 배제해서 뭔가 이분이 갖고 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도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음반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피아니스트들 그리고
여러 악기죠. 이제 피아노와 하프코드 이런 악기들의 다양한 음반들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